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알트코인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일부 알트코인은 가치 투자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 이제 미래에 하락을 안 하라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그 지금이 좀 이제 괜찮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8, 9월이 비트코인은 좀 약하고 알트코인은 좀 많이 약한 그 기절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면은 뭐 좀 기다렸다가 9월 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작가님은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부 매도하셨나요? 네, 10만 불이 넘어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12만 불을 넘어섰고 이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11만 9천이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풀 포지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거래를 할 때 주로 1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 대신에 120일 선 이하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이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다시 왔어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결혼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 이제 미래에 한번 뭐 50%, 70%, 80%, 90% 하락을 안 하라라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제 먼저 120일선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제 가격이 그때 내가 팔고 나면은 그 후에 50%가 빠지든 90%가 빠지든 제가 알 바 아니고 제 손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그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래서 120일선 기준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게 뭐 언제 돌파했더라? 뭐 5월인가? 뭐 그때 돌파해가지고 그때 다 들어가진 않았고 그때 이제 일부를 들어갔고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도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일단 기관 흐름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가 ETF 매수 지표들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까지도 그 기관 매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 6월 초부터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루에 10억 불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대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거를 전략 자산 비축화하겠다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가장 유명하기는 한데 이제 부탄이랑 엘살바도르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중남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좀 이제 작은 국가들에서 채굴을 하고 보유하는 형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정치 성향이 이제 우파나 극우파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유럽이 이제 거의 다 극우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전략 자산화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수요가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관 수요가 있고 그리고 기업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 세일러가 그 이제 스트라테지를 통해서 60만 개를 이미 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디어 그룹 거기도 이제 20억 불의 비트코인을 샀고 한 5억 달러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중에서 2위가 됐고요. 트럼프의 그 기업이.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비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중간에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계속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는 계속 있을 건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매수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그 공급 쇼크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초에 그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310만 개가 그랬는데 지금은 240만 개, 한 70만 개 정도 빠졌고요. 한 25%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기업이라든지 뭐 ETF 기관들 저 국가들이 거래소에서 상당 부분 사가가지고 이제 물량이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사라진 물량을 고래들이 이제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도 사고 국가가 사고 그리고 이제 기업도 사는데 왜 가격이 이거밖에 안 올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한 10년, 15년 정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고래들이 뭐야 내가 그 1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200억이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는 물량들이 아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량이 이제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가격이 올라 나는 안 팔아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이제 그때쯤 공급 쇼크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제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네, 그 고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잘
잘 모르니까요. 그 지금이 좀 이제 괜찮기는 한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8, 9월이 비트코인은 좀 약하고 알트코인은 좀 많이 약한 그 기절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면은 뭐 좀 기다렸다가 9월 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 9월이 매번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해가 그 예외해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 조급함이 좀 있으시면 지금 들어가시고 이제 그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9월 말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10월이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10월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9월 말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리스크가 줄었는데요. 이런 규제 변화가 실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제 제도적 리스크가 좀 줄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이 나온 후부터 이제 곰곰이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제가 본 변화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미국이 부채를 너무 무분별하게 찍어내 가지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가? 도대체 저 부채는 누가 사주는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나 발행을 할 수가 없는데 발행하는 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이제 미국 현금 또는 채권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그거 안 하면은 이제 퇴출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자는 그만큼 채권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딴 나라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채권을 팔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1970년대 전에는 근본 위주로 달러의 그 권위를 유지를 했고 이제 그 후에는 페트로 달러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석유를 결제를 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또 50년 버텨왔거든요. 근데 그 페트로 달러 시대가 지금 끝났어요. 그 석유의 가치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사우디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2020년대부터 그 달러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저는 답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찾아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거. 스테이블 코인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채권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발행하는 그 주체 입장에서는 그 달러를 받아가지고 채권을 사서 이자는 전부 다 내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싸고 빠른 화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상에 자연스럽게 푸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이제 이걸로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부채 문제도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규제를 명확히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한마디로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이 아니면 뭐냐? 상품, 커머디티라고 했거든요. 그 둘이 뭔 차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증권은 규제가 굉장히 빡세고 상품 별로 안 빡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EC 같은 경우는 리플이나 뭐 이런데 소송을 걸면서 또는 이더리움 같은 데도 야, 니들 증권 아니냐 하면서 그 강한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소송을 계속 걸었거든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많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SEC한테 철퇴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걱정을 별로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상품은 CFTC라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마 CFTC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사실 거의 몰라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왜냐면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은 규제를 그만큼 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쫙 커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고 이제 세 번째 법안은 CBDC를 안 하겠다라는 법안인데 그러니까 CBDC라는 거는 국가가 발행하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민간이 알아서 하고 국가는 관리 감독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 3대 법안은 그 코인 산업에 러비가 제대로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걔네들이 선거 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좋은 걸 해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CBDC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자산인지 쉽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이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법정 화폐랑 1대1로 묶여가는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은 달러 같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USDT, 그러니까 테더라는 코인이 있고 USDC라는 코인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는 이제 달러 가치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코인이고요. 근데 이거는 민간 발행입니다. 이제 민간 회사들이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CB가 센트럴 뱅크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지금 중앙은행이 우리의 법정화폐를 발행을 하잖아요. 원화가 되었든 달러가 되었든 이제 그거를 아날로그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인 형태로 발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중앙은행이 은행 같은 거를 다 이제 제껴버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계좌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돈을 이제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심하게 침해된다라는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모두 CBDC 계좌가 있으면은 중앙은행이 우리가 뭐하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우파 성향이 강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제 반대로 국가가 모든 거를 통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국 같은 나라는 CBDC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매우 죽여버리고 이제 CBDC 체제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이쪽의 그리고 중국은 저쪽의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아마 이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해서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코인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2140년까지 언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 공급될 거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이제 코인이고요. 일단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근 1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로 불리고 있는데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대비 뭐가 좋은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면 누가 쓰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무역 같은 거를 할 경우에 국제 송금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기존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해외로 보내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내가 보내는 금액에 뭐 1, 2%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폐에 따라가지고. 그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100억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된다 하는데 수수료 1억, 2억을 낸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 돈이 저기까지 들어가는데 2일, 3일 정도가 이제 걸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은행에서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 돈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왜 보내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나를 귀찮게 할 수 있고요. 쓸데없는 서류를 내가 작성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나라가 뭔가 은행 거래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싫어해가지고 달러를 막아버린 나라의 경우에는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점이 있죠. 수수료, 들어가는 시간, 들어가는 이제 서류 작업 이런 것들, 행정 작업, 네, 그리고 아예 안 될 가능성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스테이블 코인은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일단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을 보내든 간에 수수료가 1달러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통은 2, 3분 안에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금을 하면 2, 3분 안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요. 그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세 번째 아직까지는 보내는데 행정 절차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미국 달러가 안 통하는 국가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도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은행 시스템의 네 가지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편하고 좋고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우리 유저들한테도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좀 이제 규제적으로 이제 불확실한 면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니어스 법안이 한 방에 해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퍼지는데 이제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더,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보유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해서 갖는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테더라는 회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한 65에서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테더라는 곳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Genius 법안은 테더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더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벌써 유럽인들은 테더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이제 미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인들이 거래소에서 테더 같은 거 거래하는 걸 다 막아버렸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조만간 비슷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테더는 그 지니어스 법안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구린 게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USDC 쪽에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이펄이 만든 PYUS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만든 USD1이라는 코인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USDC가 그런 코인들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앞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고요. 일단 그 강점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수수료가 거의 안 들고 송금하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가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US 달러가 못 들어가는 국가에 쓸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이제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1대1로 똑같은 금액을 미국 현금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라.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 이퀄 달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달러와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공증력 그리고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으나 훨씬 더 편리한 이제 그 화폐가 하나 생긴 거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크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뭐 단점은 뭐 이런 거 하나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적으로는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데서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그거 자체 시스템은 다 있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그 특성상 뭔가 한 번 실수를 해서 송금을 내가 잘못하면 그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해킹 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은행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미국 달러 패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달러 패권을 오히려 강화할지 아니면 통제력을 약화시킬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 지금 달러 패권이 매우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페트로 달러도 종료가 됐지. 그리고 채권을 하도 많이 발행 가지고 그 이제 국채를 사려는 세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안 사주고 있고, 이제 한국, 유럽, 일본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저걸 계속 사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달러 패권이 조만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스테이블 코인 요거 한 방으로 달러 채권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몇십 년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편한데 그거를 발행하는 자는 자동으로 이제 그 국채를 강제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시스템이. 네, 그래서 이거는 달러 패권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와가지고 발벗고 도움을 주는 거고, 이제 재무부 장관도 나오셔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아예 X에서 못을 박았죠. 그래서 그 모든 고위 그 정부 인사들이 이거를 돕는 거고,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할 때도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표를 많이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0대 100인가 이걸로 통과가 됐으니까요. 최근 지니어스 법안, 클레어리티 법안 등 주요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런 규제 변화가 작가님의 투자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인 자산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이제 알트코인으로 넣었고요. 지금은 일단 그냥 10대 그 시가총액 알트코인에 다 이제 골고루 비중을 넣었고, 지금은 요 3대 법안을 통해서 가장 많이 혜택받는 알트코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대 법안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은 훨씬 더 득이 되는 법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건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 위 기반이고 그거를 뭐 지원하거나 이제 같이 붙어가는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발행을 하는데 그게 어떤 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체인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한 60%, 그러니까 USDC 같은 경우는 한 60%가 이더리움이고요. 이제 2위가 10몇 프로가 솔라나이고, 그 다음에 뭐 BNB 체인, 베이스 체인, 아비트
알비트롬 체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US 테더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트론이라는 그 체인 위에서 이제 발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커지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가진 이제 고 알트코인들도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 트론 얘기를 했는데 이제 US 테더라는 코인이 아무래도 이번 주니어스 법안 때문에 많이 축소될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트론도 이제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이더리움, 솔라나, BNB 이런 데보다는 미래가 좀 덜 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왜 그럼 USDC가 트론을 쓰지 않는가? 왜냐하면 되게 빠르고 신속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트론 자체도 뭔가 이제 규제 리스크 뭐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SDC는 이거는 뭐 리스키하다, 우리 안 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알트코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트코인 재단들이 뭐 하려고 하면은 맨날 SEC가 어제 너희들이 지금 꺼리지 하면서 소송을 막 걸고 그랬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소송 리스크 없이 이제 좀 맘 편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DC 법안, 안티 CBDC 법안 같은 경우도 국가는 이제 우리만의 슈퍼코인을 만들지 않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알트코인 쪽에 있는 사람들 오케이, 그러면은 국가가 거대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놓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생태계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클레어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70%를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클래리티 법안보다는 지니어스 법안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방해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규제가 되었는데, 커머디티로 규제가 되었는데 규제를 이제 별로 안 받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그거는 뭐 생태계를 엄청 키운다고 볼 수가 있죠. 작가님은 이번 강세장 동력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그중 특히 주목하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이더리움은 굉장히 명백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60% 이상이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2위가 솔라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도 같이 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있고,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가스비도 가장 높고 그리고 송금 속도도 제일 느린데 왜 굳이 이거를 많이 선택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리서치한 결과 결론만 말하면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안전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트워크 효과, 왜냐면 그래도 가장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가장 풍부하고 개발자들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뭐 한 그래도 10년 정도는 해킹을 제대로 안 당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쪽이.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5시간 동안 마비된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스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이제 큰 그 금액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그 마이너한 이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이제 이쪽으로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엄청나게 확정되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거를 눈치채가지고 이제 스트래티지 비슷하게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기업이 텀 리를 CEO로 앉혔어요. 이제 텀 리라는 분은 펀드 스트라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 자산운용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근데 최근 10년 15년 동안에 미국 시장의 변화를 가장 잘 맞추신 분이거든요. 이제 오르기 전에 오른다라고 하고 내리기 전에 내린다 하는 거를 제일 잘 맞추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을 CEO로 앉혔다라는 거는 일단 이분도 그럼 이더리움을 강하게 믿는다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이제 10,000불 15,000불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말고도 이제 그 기업 정도는 이제 이더리움을 10억 불 정도 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을 사 모으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이더리움 ETF에 폭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솔라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 이더리움 다음 주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리플로 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리플이 쓰레기 코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누가 리플 가격에 송금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홍익기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이 지금 리플 책을 쓰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완전 쓰레기일 수는 없잖아. 이제 교수님이 책을 쓰신다는 거 보면은. 그래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 같은 체인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체로 체인을 만들든지 리플을 쓰든지. 리플 같은 게 좀 이제 그 한번 체결된 거래를 다시 롤백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대요. 대부분 블록체인은 그게 없거든요. 한번 거래하면 땡이야, 끝이야. 그런 건데 중앙은행이 이제 그 CBDC를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돈을 사람들한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그 뭐 이더리움의 솔라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아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온리, 중국은 이제 거의 CBDC 온리로 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중간에 어디서 선택이 될 것 같거든요. CBDC도 좀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거대한 CBDC 시장에서는 리플이 설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당장 벌써 통과가 된 거고 CBDC는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 솔라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바꿨죠. 리플은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쓸모가 있는 코인이었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리플이 또 두 번째가 있는 게 이제 US 달러로만 사용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거를 이제 다른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이럴 때 그 매개체로 리플이 있는 게 훨씬 더 그 비용이 절감이 되고 시간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이거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리플의 이슈보다는 그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모르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 XRP ETF가 실제로 승인된다면 알트코인 시장과 작가님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그냥 그래도 저는 리플을 그 나머지 두 개 코인보다는 좀 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 일부로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10대 코인에 이제 고르게 10%씩 넣어놨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근데 이제 저도 좀 리서치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득을 보는 코인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쪽 비중을 좀 높이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을 좀 줄일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알트코인 투자 시 121선 매매법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나요? 아니면 알트코인 특성상 추가로 보완하는 기준이나 손절 전략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 보통 비트코인 121선으로 비트코인을 팔 때 다 같이 팔거나 다 같이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알트코인의 번호폭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121선으로 거래를 하면은 그 깨질 때 얼마 안 깨지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그때 팔면 이미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비중을 비트코인보다 좀 더 작게 가져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과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제도권 편입 흐름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알트코인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저게 어디다가 쓰이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일부 알트코인은 가치 투자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명백한 거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가 겨우 2,5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3년 안에 10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스테이블코인과 붙어 있는 코인들은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일단 가장 대표 주자는 이더리움이고 그거 말고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게 다음으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었어요. 알트코인이 쓰레기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특히 최소한 이제 일부 알트코인은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이제 되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일단 뭐 말씀하신 금융기관들도 있고 그 USDC를 발행하는 서클도 있고 이런 주식들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로빈후드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로빈후드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전환을 강력히 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어서 하는 게 좀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 금융기관한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기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 2, 3%씩 막 떼먹을 수도 있고 송금할 때 송수를 엄청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거의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걸 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대세인데 타조처럼 내 그 머리를 바닥에 박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네. 우리도 참여를 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를지 그거는 전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잃은 거를 이쪽에서 일부 만회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작가님이 알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주의하는 점 혹은 초보 투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을까요?
금액을 적게 해야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도 설명한 게 이제 맥시멈이 6개월 그 월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상의 돈을 잃으면은 이제 그게 삶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2달 월급을 이제 알코인에서 잃었다 하면은 그럼 2달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건데 6개월 이상은 그게 이제 너무 막막해 보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일할 때 직장 생활, 가족 생활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피해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봐요. 2025년 하반기 현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알트코인 종목이나 테마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시가총액 10위 알트코인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비중은 아무래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 10대 비중을 다시 좀 조절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시장을 통해서 이제 뭐 득을 이제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걸 통해 가지고 비중을 다시 좀 재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코인 밖에 있다 하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인다 하면은 그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